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일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 분들 이렇게 딱 만나면 뭐 한일 관계 이제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잠복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슈별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슈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 문제하고 바다의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먼저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떠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건지 또 일본의 정치 상황들이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낼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일 관계의 어떤 잠재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무슨 문제는 아니야? 우선 이제 역사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제 공유된 역사 인식 이것들을 좀 보면 식민 지배는 한국의 뜻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 다음에 식민 지배는 나빴다. 이것까지는 이제 역사 인식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다마와 간 다마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된 거죠. 하지만 식민 지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합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식민 지배의 법적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도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한국은 2005년에 공식적인 의견을 만들어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살아있고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2005년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보면 식민지 불법 지배에 유례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5년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그 입장,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이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갈등을 빚어왔고 한일 관계에 잃어버린 10년이 나왔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지금 이전에 기본 구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자 변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제3자 변제의 정치적 의미라는 건 그 일본 측 지장을 수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변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양자 간의 생각의 차이가 사실상 합의화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들의 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가 결국은 일본 측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강고하게 벽을 쌓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만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법률 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하고 대신 일본과의 외교 협상
이슈로도 안 다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판결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1년경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어떠한 그 해결 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부작위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명박 정부가 그 부작위 판결을 받아들여서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교적 이슈로 강력하게 갔던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걸 외교적 이슈로 다루지 않는 걸로 그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했던 겁니다. 제3자 변제는 이러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계승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걸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탁이라는 행위입니다. 제3자 변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자 변제를 받게 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상실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 지금 그 15분 중에 10분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5분이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5분은 배상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 기업이 배상을 안 하니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제3자,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제3자가 배상금을 저분들이 안 받으니 법원에다가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은 사실상 배상을 한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5분이 그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단지 법원이 대신 받아준 겁니다. 이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탁이라는 행위가 없다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현금화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3자 변제를 했던 재단이 법원에 공탁을 했더니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돈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1심 재판은 받아주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2심과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주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3자 변제는 붕괴되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 소송을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끝나는 거죠. 하지만 받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런 법이 15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하면 한국 대법원에서 재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법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한 150여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할 때 그분들이 수용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3자 변제를 할 때 대법원에서는 1억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 받으셨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얼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1억 배상 판결이 있는데 늦으면 늦어질수록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일본 기업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가혹한 이자를 물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2018년에. 그럼 지금 한 5년 지난 거잖아요. 5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배가 넘습니다. 원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탁이 된다면, 공탁이 법원이 수용을 한다면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를 수용하는 게 나은 거예요. 자기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더라도 그 돈을 공탁을 시켜버리면 자기는 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받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법원에서 공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다음 소송에서 이기신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는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거죠. 일본 기업은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가 다 했다. 근데 일본 기업은 사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 따라서 안 받는 게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소송에서 이기신 분들은 제3자 변제를 안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공탁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공탁이 인정이 되면 받으셔야 돼요. 안 받아도 공탁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일 관계가 다시 법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공탁을 수용해 주느냐, 수용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3자 변제의 실패와 성공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예전 상황으로 좀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예측이 안 가는 거죠. 더 나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일본 정부나 일본 사람들은 뭐 더 이상 한일 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야 뭐 공탁이 되지 않고 제3자 변제론이 실패하면 정의는 살았다라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구조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법원이 2심과 3심을 좀 서두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나 대법원 이제 법원 쪽도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정권이 지나간 다음에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끝나는 즈음쯤에 2심과 3심을 진행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3자 변제가 어떠한 식으로 굴러갈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든 잘하지 않았든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다라면 그것들이 번복되는 것들은 오히려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3자 변제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법원에게 그 성공의 열쇠가 넘겨져 버린 상황이 돼서 그걸 어떻게 다시 정치적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일본 기업이 좀 호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가 있는데, 중국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에는 한 3개 정도의 소송이 있었는데 다 화해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해를 했냐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중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령 추모 사업을 전개한다. 대신 피해자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 라고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학과 소송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가 간의 배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중국이 배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 전쟁을 둘러싼 배상, 돈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중국 피해자들하고 법정 화해를 했을 때 일본 정부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정 소송은 다 일본 기업과 한국인 피해자 간의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학과 소송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일본 기업하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화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식민지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이 될까 봐,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제3자 변제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치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과 한국인 피해자 간에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뭐냐면 화해를 하든 말든 일본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자 변제를 하고 일본이 위령 추모 사업 같은 것들을 전개하는 혹은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피해자분들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피해자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차기 소송에서 승리하신 분들도 이러한 모델에 입각해서 소송을 법정화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말은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정치적 이슈로서, 외교적 이슈로서의 역사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라고 말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일본 기업이 아직까지는 이런 호응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까지는 왔어요. 그럼 일본 기업이 이제 거기에 호응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구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일본 기업과 한국인 피해자 간의 소송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청구권 협정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은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 기업은 그 피해자의 요구에 맞게 배상이 아닌 다른 형태로 호응 조치를 하고 또 피해자분들 만나서 뭐 사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역사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결이 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입장은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했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탁의 의미를 일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이 공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탁이라는 게 법원에서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3자 변제는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험성들을 한국과 일본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들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그 일본 기업의 호응 조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상당히 이슈로서 남아있고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